성경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말씀을 좀 보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20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또 위건호 신앙을 또 이모저모를 또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 오늘 본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건호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지금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좀 하나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걸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 형제 자매들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19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로 어떤 경우에도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신 분들이 우리 앞에 가신 이 위건호 선조들이 계시다 라는 차원에서 또 위건호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신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위건호들이나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사신이 되었다. 죽은 몸이 되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참으로 성도들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한 주 쉬다 보니까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위건호와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알기 위해서 이 섹터를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프랑스 역사를 좀 공부하고, 두 번째는 위건호들의 이모저모를 공부하고, 세 번째는 프랑스 신앙고백서, 갈리아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훑어본다. 오늘은 프랑스 역사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준 페이퍼 1초 페이지에 지난주 우리 선사시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 프랑스 역사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 BC 2세기경 로마 제국과 이 갈리아 지방의 역사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때의 시기를 우리가 갈로 로망 문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리아 지역에서 로마 문화가 유입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BC 2세기에서 AD 3세기까지 약 5세기간에 걸쳐서 갈리아 지방, 프랑스 지방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3세기 중엽부터
게르만인의 부족 중 하나인 프랑크족이 갈리아 지방을 침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유럽 민족의 이 부족 민족에 대해서 좀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도대체 게르만족은 뭐고 프랑크족은 뭐냐, 이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게르만족은 언어적으로 인도 유럽어를 쓰는 민족을 말합니다. 게르만족. 그런데 이 남방 민족에 비해서 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좀 뭐라고, 벽안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백색에 가까운 피부, 금발,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방족인데요. 이 북방족들이 처음엔 어디 있었냐면 저 유럽 저 위로 올라보세요. 북방 스칸디나비아 반도 요 위쪽이 있죠. 덴마크 오세요. 덴마크 이런데 나라 이름이 왜 없을까요? 덴마크, 또 네덜란드, 벨기, 저 위로 독일이고요. 요 위 내려보세요. 위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쪽에서 형성된 부족을 말하는데, 이분들이 주전 2세기부터 BC 2세기부터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작해서 흑해 연안, 흑해 볼까요? 흑해 보면 여기 보시면 흑해 하죠, 흑해. 여기 요 위에 있었는데 요 흑해 연안, 지중해 연안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때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정착한 게르만족이 있고요. 북게르만족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덴마크하고 노르웨이가 북게르만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서게르만족, 서게르만족이 이제 그 유명한 앵글로 섹슨족. 원래는 앵글로족과 섹슨족인데 이게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랑크족이라고 있어요. 프랑크족. 나중에 이제 프랑크족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프랑크족이 또 이제 분화하는 겁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동게르만족이라고 있어요. 동게르만족의 나라는 이제 요거는 또 이제 동고트, 서고트족으로 나눠져요.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달족이라고 있어요. 반달족.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로마 제국 멸망할 때 여러 민족들이 등장해요. 교회에서 배우는 이런 민족들 이름이 귀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특히 동고트, 서고트, 반달족, 부르군토족 이런 동게르만족이 언제부터 또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냐면, 저 위에 동방에 어떤 족이 있었냐면 훈족이라고 있어요. 훈이라고 있지만 이 훈족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흉노족이라고 그래요. 흉노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글자에 X자가 들어가는 희한한 글자예요. 흉할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있는 그런 족이에요. 요렇게 된 것은 뭐예요? 이게 산적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산적들. 이 흉노족이 이제 훈족이 되는데, 여러분 뭐 나중에 굉장히 이 세력이 강하죠. 이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치니까 당연히 밀려서 내려올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동방에서 이 북방으로 이렇게 밀려드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밀려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게 밀려오게 되겠죠. 그 과정을요. 그래서 이게 375년에
375년 훈족이 침입해요. 침공을 하는데 사실은 일설에는 흉노족이 왜 여기 조선 만주 땅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했냐고 했더니 375년이면 우리나라 어느 시대인가요? 이게 고구려한테 밀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쟁 그럼 우리가 더 세. 그 이것들이 이제 이게 더 패망해가지고 가면서 320원 서쪽으로 치는 거예요. 게르만족들을 치니까 처음에 이제 동고토족이 어디로 갔냐면 동고토족은 어디로 내렸냐면 이탈리아로 가서 정착했어요. 그게 이탈리아면 동고토족이고요. 그 다음에 서고토는 에스파냐. 에스파냐 어딘가요? 이거 밑에 이거. 스페인 수도가 어딘가요? 마드리드. 수도 이름 기절하면 아까 우리 마드리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달족은 어디로 가서 했냐면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부르군투족은 남프랑스. 자, 이제 프랑스가 크게 지역적으로 북프랑스가 있고 남프랑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이질적인 민족으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쪽에는 위그너들이 많이 살았고요. 북쪽은 가톨릭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부르는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프랑크족이 어딘가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게르만 쪽에. 프랑크족이 북프랑스예요. 북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예요? 앵글로색슨 족은 어디 갔을까요?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훈족이 치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런 나라들을 형성하게 된 민족적 근원이 됐다.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럽이. 참 신기하죠. 도미노 현상처럼. 결국은 그 시초가 이제 고구려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주장을 해보자고요. 기분은 좋잖아. 어떻든 탕 치니까 탕탕도 움직였다. 이게 이제 게르만 유럽의 민족 이동사고 정착사 기본적이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로마 역사가 중에서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쓴 책이 이제 게르마니아라는 책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분의 역사 기록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프랑스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프랑크족. 프랑크족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프랑크족이 어딘가요? 서게르만족에 속하다. 특히 게르만족은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죠? 프랑크족은 어느 족에? 서게르만족에 속한다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 라인강 중하류에 위치를 했고요. 5세기 말에 이 프랑크족은 5세기 말에 이제 메로빙그 왕조가 있어요. 메로빙그 왕조. 이게 이제 원래 살리족이라고 하는 건데요. 살리족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됐어요.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프랑크족 안에도 여러 이제 부족이 있죠, 그죠? 그 부족 중에서 살리족의 왕이 왕권을 잡았어요. 이걸 메로빙거가 되는데 이 메로빙거 왕의 클로비스 왕이요. 클로비스 왕이 이 북프랑스를 통일시켜요.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군가요? 진시황이듯이 프랑스를 통일한 사람이 클로비스 왕이에요. 그래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프랑크 왕국이라고 한다고요.
프랑크 왕국, 프랑크족의 나라다. 물론 이게 이제 853년인가 메르댕 조약에 의해서 요게 또 3분이 돼요. 3분. 예? 북쪽은 프랑스, 동쪽은 독일, 중부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쪼개지고 오늘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 3분되어서 나타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르빙크 왕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가 찍어도 되죠? 네. 여러분 이제 왕조가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치면 이제 조선은 무슨 왕조예요? 이시왕조. 고려는 왕씨 아니야, 왕씨.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프랑크 왕국 메로빙그 왕조가 했고 두 번째는 카롤링 왕조가 있어요. 카롤링 왕조. 세 번째가 이제 피핀 왕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 역사에 나오는 왕조 이름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481년부터 751년이네요. 이렇게 되었고요. 요건 이제 그 뒤로 이제 751년 이후부터 843년까지 카롤 왕제 피핀 왕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때가 이제 메로댕 조약이라고, 베르댕 조약. 요때 베르댕조로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나눠지게 되었다고 좀 설명했어요. 요때까지가 이제 카롤링 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때 이제 삼국이 돼서 오늘날 프랑스라는 것은 이때 3번에 이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의 프랑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노르만족이 등장합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10세기경 노르만디족의 또 역사와 또 우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노르만족은 또 게르만족의 한 분파이기도 합니다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흉노족은 산적이라고 그랬죠. 노르만족은 뭐라고 하냐면 해적입니다. 해적. 이걸 이제 바이킹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저 위에 이제 살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살다가 912년에 이제 가끔씩 민족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죠, 그죠?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롤로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롤로. 이분이 이제 노르망디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을 이제 영토로 삼아서 세운 나라 이름이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노르웨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1066년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노르망디 공화국에서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이제 기욤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쳐들어가고 영국의 노르망디 왕국을 세웁니다. 영국을. 그래서 스스로 윌리엄 1세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윌리엄 왕국, 영국의 윌리엄 국왕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1세, 2세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노르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쳐들어가가지고 노르만디 굉장히 멀죠. 북쪽에서 이탈리아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이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은 뭐 한 나라이지만 이때만 해도 10세기부터 12세기, 13세기 이때만 해도 시칠리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노르만족이. 아마 배 타고 왔는지 시칠리아 섬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대부분이 이제 노르만족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도 다 이 노르만족에 점령을 했고, 러시아로 가가지고 세운 이제 왕국이 바로 키예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노르만족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바이킹족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들이 제일 먼저 개종을 했어요. 해적들인데도요. 약탈을 하고 정착 후에 상당히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르만족은 게르만족과 또 게르만족 중에서도 뛰어난 프랑크족과 그다음에 노르만족, 이 세 부족이 유럽의 문명을 주도한 그런 대표적인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유럽의 이제 부족들, 민족들 형성 이런 것들이 기본 좀 상식이 될 겁니다. 무슨 게르만족 그러면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게르만족들의 이 분화가 일어나서 오늘 유럽의 각국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EU, 앵글로 섹선족, 영국만 빼면은 거의 다 게르만족, 한민족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뿌리가 되어서 EU가 결성이 되고, 영국만 지금 또 투표, 브렉시트 투표했는데 무산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민족적인 피의 차이가 참 상당히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통일하자고 투표하면 몇 프로의 찬성이 나올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서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피가 다르다. 참 무서운 얘기인데 피가 다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피가 다르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차이를 두고 피가 다르다고 할까요? 종자가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뭐 종자가 다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피가 다르다고. 과학자들은 피의 농도, 또 색깔,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성분들 차이에 따라서, 또 온도에 따라서 뜨거운 피가 있고 차가운 피가 있고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피는 굉장히 차갑고요, 한국인들의 피는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신바람 나고 막 기분파들이 많고, 일본 애들은 아주 냉철하고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바이킹족, 노르만족 같은 거는 상당히 피가 뜨거운 족이 아닐까, 흉노족. 뜨거우니까 막 사람 죽이는 것을 막 그렇게 별로 그럴까요? 어쨌든 그 차이가 좀 있다고 하고, 문명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보거나, 또 우리 같이 일본인들은 아주 차가우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속는 듯 안 속는 듯 하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싸라한 정신이 우리 민족에 있어가지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을 사람은 확실히 믿고 안 믿을 사람은 확실히 안 믿는 아주 뚜렷한 기질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프랑스가 위쪽에 그 아까 무슨 쪽이었죠? 위쪽 북쪽 부룬드족하고 남쪽에 프랑크족, 이게 이제 같은 게르만족인데도 불구하고 북게르만족과 서게르만족과 동게르만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뜨거운 피, 차가운 피, 엷은 피, 진한 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피가 다르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겠지만, 아마 앞으로 피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많은
재미나는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든요, 갈로 로망 시대를 끝내고 3세기부터 프랑크족이 갈리아 지방을 침입하게 되었고요. 5세기에는 반달, 수에비, 알란 등 여러 종족이 이주해왔고, 서고트는 툴루즈 왕국을 건설하였고, 부르근트도 알자스로부터 론강, 손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이제 프랑크 왕국, 지금 프랑스가 아닙니다. 프랑크 왕국은 지금 세 개의 나라를 합친 것입니다.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로마와 게르만의 연합군은 훈족의 왕인 아틸라의 침략을 격퇴했다. 여러분, 그 훈족이 어디까지 침략했어요? 로마에까지 침략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계기가 만들었죠. 이때에 여러분 아틸다 그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죠. 이때에 맨손으로 아틸다를 맞이하여서 아틸다가 로마를 부수지 않고 또 아틸다에게 기독교를 전하여서 그를 개종시킨 그 유명한 교황이 바로 레오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한 세 분의 교황은 그나마 상당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교황들인데, 그 중에 레오 교황이 맨손으로 아틸다, 로마를 침공한 아틸다를 가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전설에는 미인계를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아틸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들에 의해서 이들 민족이 훈족이 기독교 민족이 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마는 얼마 안 돼서 멸망했다. 453년에 멸망했다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리 지족의 클로비스는 메르빙그 왕조의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고 481년에요. 훈족이 이제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틈을 타서 이제 프랑크 왕국을 메르빙그 왕조의 클로비스라는 왕이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세아그리우스, 로마인 왕이라 불리는 로마인 정권 최후의 갈리아 지방 통치를 격파하고 로마의 지배를 벗어난 후 정통파로 인정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로마교의 선을 잡았다. 이게 이제 재미난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의 서방 종교에서는 무슨 싸움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간에 치열한 삼위일체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메르빙그 왕조가 다른 지역은 다 아리우스주의를 다 채택했는데 이 프랑크 왕국만이 아타나시우스 정통 기독교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톨릭으로 이제 뿌리를 받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때부터 제기를 찾아가지고 위군의 신앙으로 이어졌다면 프랑스가 오늘날 가톨릭 국가가 아니라 개신교 국가가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를 개종하여 로마교회에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분화성제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고 7세기 말부터는 무능한 왕들이 속출하여 실권은 궁제의 손으로 넘어갔다. 궁제, 지금 서양 중세 최고의 궁정직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가장 핵심적인 영상쯤 될까요? 우리나라요? 왕은 허수아비고 영상이 실질 권력을 다 하는데, 이게 이제 권력을 잡은 가문을 우리가 피핀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를 왕조의 피핀가가 독점물이 되어서 칼 마르텔에 이르러서는 에스파냐로부터 침입한 이슬람교도의 군대를 투르푸아티의 싸움에서 격파함으로써 이슬람 세력의 유럽 침략을 저지하였다. 그러니까 피핀가의 공헌이 뭔가요? 유럽 대륙에 침공한 이슬람 세력을 격퇴시킨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소피핀은 작은 피핀이라고 그래요. 751년에 쿠데타를 이끌어서 왕위에 올랐다. 이 뭔 소린가요? 아버지가 왕위를 안 물려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카롤링 그 왕조를 창건하였다. 그래서
이제 메르빙거 왕조에서 카롤링거 왕조를 창건했다고 하는 겁니다. 카롤링거 왕조는 고대 상업에 의존하고 있던 메르빙거 왕과는 달리 토지 및 농업 경제 그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중세 폐쇄적 자연 경제 사회의 기초가 형성되었습니다. 피핀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샤를마누이고 카를 대제라고 합니다. 샤를 그럼 영어로는 찰스라고 읽죠,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어는 샤를, 에스파냐어로는 카를, 발음이 똑같은 동일한 인물을 그렇게 발음만 다른 겁니다. 카를 대제는 대제국을 구축하고 로마 교황과 제휴하는 한편, 여기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데, 이 피핀 왕이 있잖아요. 작은 피핀 말고요.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한 피핀 왕이 프랑크 왕국을 로마 교황의 영토로 이게 헌납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 왕국은 이 당시만 해도 교황 직속 영토예요. 교황. 그러니까 상당히 교황권이 무시무시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크게 신장시켜 그의 시대를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카를 대제의 손자 때에 이르러 드디어 베르댕 조약 843년이라고 그랬죠. 손자 때에 나라가 3분이 되어서 동프랑크 왕국, 그다음에 북이탈리아 포함하는 중부 프랑크, 그다음에 서프랑크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라틴어로부터 멀어진 프랑스도 이때부터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식적인 용어가 라틴어였는데, 이 베르댕 조약 이후에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는 불란스어를 별도로 독립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오늘날의 프랑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프랑스는 843년 베르댕 조약 이후부터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제 잔다르크라는 영웅입니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9세기 때죠, 그죠? 843년이니까 9세기 때부터 이제 프랑스가 돼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당시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뭐 로마 교황이 하는 거지만 프랑스 왕조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르만족의 침략이 있었고요. 파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파리는 너무 파리하여서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그런 말이 떠돌 정도로 파리가 그렇게 강성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지방 호족에 의한 봉건적 분권주의가 점차 진전되어 카롤링거 왕조는 쇠퇴하였으며, 카를 3세 대신 파리 백작 웨드가 왕위에 올라 세 번째 왕조가 개시가 되는데, 그 왕조가 이름이 뭡니까? 로베르 왕조라고. 로베르 왕조. 웨드의 아버지는 로베르 르폴의 이름에서 유래했고요. 이 10세기 말에 이를 때까지 로베르와 카롤링 왕조는 북프랑스의 지배를 둘러서고 분쟁을 계속했습니다. 웨드의 동생의 손자 위거 카페가 마침내 이걸 통일시켜서 987년에 카페 왕조를 창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이 됐죠.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드디어 망하고 이제 프랑스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페 왕조, 그러니까 네 번째가 카페 왕조죠, 그죠? 그다음에 카페 왕조 초기의 왕들이 실제로 지배한 것은 파리라는 도시 주변뿐이었어요. 각지에서는 귀족들이 세력을 다투었으며 왕권에도 대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봉군 사회가 성립됐다. 지역마다 봉군 제도가 있어가지고 영주가 땅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영주를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지 못하고 영주도 다 개인별로 군대를 다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으니까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클리니에서 시작된 수도원 개혁 운동이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1095년에 클레르몽 종교회의를 계기로 십자군이 결성되고, 로마네스크에 의해서 고딕 양식의 교회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로 프랑스 제후나 기사가 중심이 된 제1차 십자군 운동은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였고요. 제2차 십자군의 루이 7세, 제3차에는 필리프 2세
등등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필리프 2세는 또한 영국의 플랜테즈넷과와 싸움을 벌여 실지왕 존으로부터 노르망디, 맨, 앙주, 푸아트를 회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프 2세 손자가 루이 9세고요. 성왕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에 해당됩니다. 그의 정책은 법에 의한 평화를 기본으로 봉건 제도하의 왕권을 완성시키고 파리 조약, 아메행의 중재로 해묵은 영국 프랑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법조 행정과 문화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파리를 서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제7자, 8자 십자군을 조직하기 전에 원정 도중 튀니지의 진중에서 병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왕조의 그 유명한 왕들이 이제 루이 9세 있고 결국은 루이 14세, 루이 16세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쭉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카페 왕조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치룰 때도 이 프랑스가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운동이 몇 차까지 있었나요? 8차에까지 있어요. 8차. 6장과 7장을 어린애들, 소년 십자군들을 조직해갖고 파송하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예루살렘 그게 뭐라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갖고 쳐들어가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뭐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행동, 판단은 잘못된 교리적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 카페 왕조의 전성기가 누구냐면 바로 필리프 4세입니다. 한 29년 즉위했는데요. 이때 로마 교황이 누구냐면 보니파티우스 8세인데 바로 이 보니파티우스 8세를 급박해가지고 굴복시키고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버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비뇽 유수라고 말해요. 유수가 뭔가요? 유배당했다 이런 말. 누가? 교황청이 아비뇽.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황이 왕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왕이 되면 교황한테 가가지고 그 이제 안수를 받고 임명장을 받아야 왕 노릇을 하고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가 왕이 됐다 하더라도 교황이 인정 안 하면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 그게 이제 이 시절의 기독교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밖에 없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있었거든. 별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시절. 물론 이때에도 뭐 왈도파들이 있었고 탁발 수도사들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로마 가톨릭 이탈리아 교황청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순 엉터리거든. 십자군 전쟁인 해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군 전쟁 잘못됐다. 하지만 워낙 그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가지고 이 왕권을 장악한 교황권을 사람의 힘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거든요. 이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필리프 4세라는 녀석이 교황을 무릎을 꿇려가지고 그냥 지 발밑에 두어버렸잖아요. 그 백성들이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교황은 당시 백성들 신이에요, 신. 신이 지금 인간 왕한테 무릎을 꿇은 거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가들은, 사상가들은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교황의 권위가 한번 무너지니까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인 줄 알았던 교황 또 무너지네? 인간한테 무릎을 꿇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필리프 4세라는 아주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짓을 했고요. 당시 필리프 4세는 신하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성녀, 귀족, 평민의 대표를 조직하여 삼부회를 개최하였다. 1328년 샤를 4세가 사망에 따라 직계 카페 왕조는 단절을 내고 필리프 4세의 조카 발라백 필리프 6세가 무슨 왕조가 됐다고요? 발루아 왕조를 창제, 5번째 발루아 왕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필리프 4세의 딸 이사벨라와 에드워드 2세의 아들이 왕위 계승을 주장하며 프랑스로 침입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왕위 계승권, 영국 왕과 프랑스 왕의 왕위 계승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앙숙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왜 일본하고 앙숙입니까? 저놈들이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 쳐들어가고 40년이나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앙숙인데. 근데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싸운 거예요. 좋아. 지독한 놈들. 한 놈은 앵글로 삭슨족이고, 하나는 프랑크족이고, 참 엄청난 싸움이죠. 초기에는 프랑스가 열세에 몰렸습니다. 1446년에 크레시 싸움과 이듬해 푸아티의 회전에서 패배하여 장 2세가 포로가 되었으며 흑사병과 심한 기근으로 인구가 격감하고 악화가 주저되어 경제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에티엔 마르셀의 난과 자클이라고 불리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왕세자에 의해 진압되고 샤를 5세가 즉위한 뒤에 한때 안정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1407년 이후 국내의 귀족은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냐크파, 즉 오를레앙파로 완전히 분열되어 내전으로 발전하여 부르고뉴파는 영국과 결탁했다. 결국 망하는 게 뭔가요? 나라가 영국과 싸우는데 하나가 돼도 모자라는데 두 파로 나눠줬잖아요. 어떤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꼭 같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하나가 돼도 모자란데 우리는 완전히 두 개로 쪼개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나눠가지고 이념 전쟁하고 적편이 어쩌니 해가지고 모조리 다 잡아놓고 또 반대편이 언젠간 또 집권하게 되면 분명히 싹 다 잡아놓을 거예요. 이번에 적패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럴까요? 악패라고 그럴까? 악패 청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역사의 교훈이죠. 자, 그러니까 오를레앙파만 남아서 이제 1대 2의 싸움을 하게 되었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오를레앙파, 즉 아르마냐크 파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영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여자 영웅이 그 유명한 잔다르크예요. 부르제의 후퇴에 있던 샤를 7세는 1429년 잔다르크 힘으로 올레앙을 공략해서 랭스에서 대간직국하고 그녀가 죽은 뒤 영국군은 프랑스 형태에서 추방되었습니다. 100년 전쟁으로 제후 세력이 쇠퇴하고 상비군이 창설되었으며 왕실 재정의 확립이 이루어져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 집권 국가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프랑스가 지금 봉건 영주 제도를 채택해가지고 왕이지만 파리 그거 하나만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나머지는 다 영주들이 점령하고, 그러나 영주들도 이제 왕하고 대적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전쟁 때 협조하고, 그러니까 느슨한 연합 체제였죠. 예를 들면 성경에 느슨한 연합 정치 제도가 언제쯤에 있었습니까? 바로 사사시대 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좋은 게 좋고 뭐 싸울 일 없을 때는 평화롭게 지내는데 어떨 때 이게 문제가 되는가요?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이게 리더가 한 사람 중심으로 모여 일로 가 절로 가 이렇게 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4분 5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 100년 전쟁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알곡과 가르지가 나눠졌잖아요. 결국은 보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 우리끼리 단합 못 되는데 우리 안에 적이요 바깥에 있는 적보다 더 미운 거야. 알겠습니까? 김정은이하고는 손을 잡아도 이쪽 사람은 죽여야 돼. 이게 더 미운 거야.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싸우는 뭐 누구보다 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게 참 인간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두 파가 좀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는 올레앙파고 하나는 부르고뉴파잖아요. 근데 부르고뉴파는 올레앙파가 꼴도 보기 싫다고 적군인 영국과 손을 잡고 배신을 때렸잖아요. 인간이 이래요, 인간들이.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전화위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레앙파의 잔다르크가 영웅이 나타나니까 쫙
딱 나면 원래양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딱 결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샤를 7세 왕은요, 어부지리로 그냥 얻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백년 전쟁을 탁 끄고 잔다르크가 사실은요, 영국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영국을 추방시켜 난 다음에 사실은 음모에 의해서 암살됐다는 설이 정설입니다. 왕이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토사구팽이라는 말 알죠? 전쟁 때는 잔다르크가 필요하고 영국군을 쫓아낼 때는 필요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국가를 다스리니까 누가 가장 걸림돌인가요? 잔다르크. 왜? 국민들에게 지보다 인기가 더 높으니까.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잔다르크를 제거한 거예요. 정치적인 모함을 잔다르크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다르크 영화에 보면 여러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본 영화에는 마지막에 그 잔다르크를 음모를 씌워가지고 유배시켜가지고 결국 독약을 먹여가지고 사형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말을 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게 사실은 프랑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백년 전쟁을 치르고 샤를 7세부터 국토를 확보한 후 중앙집권국가가 되고 군대를 뭡니까? 상비군을 처음으로 창설했다. 이게 이제 국군을 창설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뭔가요? 왕궁수비대하고 영주들의 사병들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상비군을 창설하니까 왕권이 강화돼야 안 강화돼요? 왕권이 엄청 강화되는 거죠. 힘이 세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앙집권국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절대 왕권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왕권 시대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7년도 일입니다. 1407년도.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개혁 목전까지 이제 코앞까지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프랑스 절대 왕권이 시대와 프랑스 시대를 논의하면서 우리 이제 위건호와 관련된 프랑스와 1세, 그 다음에 프랑스와 1세 아들이 앙리 2세, 또 앙리 2세 세 아들이 연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딸 마르그리트 덩굴렘 공주라든지, 또 나바라 그네 아들인 나바라의 앙리 공장, 나중에 앙리 4세가 되는데요. 이런 왕들의 시대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위건호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위건호들과 가톨릭 간에 1562년도부터 약 30년간의 종교전쟁이 벌어져요. 그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낭트 칙령이 발표가 되었어요. 위건호의 종교의 자유를 얻다가 또 1685년에 낭트 칙령이 찰스 1세인가 왕으로부터 폐지가 되면서 그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면서 위건호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망명하고, 이때에 약 20여 전문 직종에 종사한 거의 한 20만 30만 되는 위건호들이 해외로 탈출해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동력을 제공했고,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위건호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완전히 경제가 셧다운되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절대 왕권의 시대에서 프랑스가 어떻게 움직였고, 이 절대 왕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보세요. 정치적으로 이제 하나가 됐어요. 군사력으로도 하나의 군대가 되었어요. 종교적으로도 하나의 가톨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 왕권이 뭡니까? 절대적인 왕의 명령으로 통치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전시 시대, 두아인 형님 시대 때 절대 왕권 시대예요. 그때는 뭐 잡아! 그러면 잡아갖고 삼천교육대 바로 보냈어요. 지금 뭐 인권 뭐 어쩌고, 이럴 때는 인권 어디서 뭐 정말 죽지.
이 절대 명령 시대가 있어요. 그게 두아의 형님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 때 박정희나 정희 오빠하고 두아 형님 시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절대왕정 시대 이 단단한 벽, 삼중벽을 갖춘 이 국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려서 프랑스를 종교개혁 시키고자 하셨는가.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개혁파 성도를 우리가 위건호 맹세자들, 하나님 앞에 서약할 서약자들 뭘 서약했을까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종교개혁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자들, 그분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한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프랑스 역사를 대충 마감하고 그 다음 이제 위건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구구절절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피난 행렬과 수많은 고문들, 고문 그 유행도 제가 한 10가지라면 정리를 해놨는데, 막 제일 악독한 게 뭔 줄 알아요? 땅에다가 이게 파묻어가 머리만 내놓는데 거기다가 쇠뭉치를 볼링 쳐갖고 뭐 맞추기 이런 것들, 마차바퀴에 끼워갖고 막 돌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런 곳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고문을 시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까지 이때 고문들이 얼마나 자행됐는가. 결국은 고문을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 가톨릭이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저 녀석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폼 잡고, 우리나라는 또 가톨릭 정권이 지금 들어서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안고 정말 우리의 위치가 현재 어둠에쯤 서 있는가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위건호 우리 선조들에 대한 존경심이 좀 우러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